안녕하십니까, 정광용입니다. 한일 초격이 지금 한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네티즌들이 양쪽 네티즌들과 밀리터리 덕후라 그러죠. 국민 감정 이런 걸로 인해서 양측이 한일 네티즌이 뜨겁게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감춰진 속내가 무엇이라는 데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정통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본 초계기가 작년 말고 지금 올해 들어와서 수차례 계속 위협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바꿔가면서 총 4차례까지 위협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도 60 내지 70m로 저공 비행하면서 540m까지 위협 비행을 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사실 이 정도 저공 비행에다가 위협 비행이면 말이죠, 굉장히 소음이 큽니다. 그리고 위협을 느낍니다, 실제로. 이런 위협 비행을 왜 하고 있을까, 일본이? 지금 위협 비행을 하는 자리가 계속 지금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18일 여기, 1월 18일, 한 열흘 전이죠. 그리고 22일, 제주도 남방으로, 울산 남방에서 제주도 남방으로, 그리고 이호도 남방으로 계속 우리 함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겁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런 계속되는 도발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타났던 비행기는 일본 초계기 P1입니다. 이 P1 이렇게 급대기로 보면 항공기랑 비슷합니다. 마치 여객기 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건 무섭습니다. 이 역시 무장이 막강합니다. AGM-84 하푼 91식 공대함 미사일, 공중에서 함정을 꽂는 거죠. AGM-85 마베릭 미사일, MK-46 어뢰, 기뢰 이런 것들 다 싣고 다니는 아주 무서운 무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함정을 저공비행하고 근접비행하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긴장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 가까운 거리에서 울리는 비행기 소음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비행기는 일본 초계기 P3입니다. 이거는 P1과 다른 점은 이 비행기 날개에 이게 프로펠러가 돈다는 게 다르죠. 아까 P1은 제트 엔진이고요. 사실 핵폭내, 핵무기까지 다 싣는 무기입니다. 핵폭탄도 실을 수 있습니다. 1월 24일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을 우리 한국 국방부가 공개하면서 사과하라. 왜 그래 가까이 오느냐, 사과해라 하니까 일본이 그 사진 증거 안 된다, 그런 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하니까, 증거가 안 된다고? 그럼 반박소리 한번 내봐라 하니까, 우리 쪽은 제대로, 일본이 그럽니다. 우리 쪽은 제대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제시한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 일본이 증거를 제시할 생각은 특별히 없다. 완전히 막 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서 양측은 계속 양쪽 군수내부, 우리나라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 이거 해작부라 그러는데, 가가지고 근접 비행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라는 걸 직접 지시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일본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먼저였죠. 초계기가 배치된 가나가와현 아스이 기지를 찾아 지속적으로 경계 감시 활동, 양측 국방부 수뇌가 최고 높은 사람들이 완전히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면서 뭐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현 외교부 1차관이 나가미네 야스마사, 일본어 참,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동안 물론 일본도 똑같이 우리나라 대사 무관 이런 사람들 초치해가지고 서로 상방 막 겁주고 하고 있죠. 그동안 일본 측은요, 우리는 아직 대통령 안 나섰지만 일본은 아베 수상, 관방장관, 방위상, 외무상, 종합망료장, 이 합참의장입니다. 군사 외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레이더 조사 문제 언급했습니다.
일본이 총력전을 펴고 있죠. 왜 그렇게 총력전을 펴야 하는가? 야당인 한국당까지 나서서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최근에 그렇게 막 계속적으로 근접 비행하고 있는 것의 발단, 이 사건이 최초로 생기게 된 것은 우리나라 광개토 대항함이 북한 어선 소형 목선 구조 작업을 하는데 일본 초계기가 나타나자 그쪽에 대고 레이더를 쏘았다는 겁니다. 일단 전시에서는 레이더를 일단 맞으면 낙원이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게 바로 격추당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회피 기동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전시가 아니라도 낙원 상태가 되면 일단 회피 기동합니다. 도망가야죠. 일단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제일 먼저 이 1톤급 북한 목선 1톤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1톤 목선이 저기 남아한 적이 있습니다. 귀순한 적 있죠. 저걸 배라고 해야 되는지, 이거 무슨 거지, 이걸 배라고 할 수는 참, 현대에서 이걸 배라고 한다는 게 좀 웃기는 그런 배입니다만은, 이 배를 타고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있었으며, 한 명은 그 중에 죽었습니다. 사망했고, 22일날 20일날인가? 그때 구조해가지고 22일날 바로 복송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체크포인트 2개만 한번 짚어봅시다. 기상이 좋지 않아 기능이 뛰어난 사격 통제용 레이더까지 송출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과정에서 인근 상공을 비행하던 일본 해상 초계기도 기능하게 된 것. 이 잘못하면 이게 기레기가 되는 거죠. 이런 엉트리브 같은 보도를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자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보도한 걸로 알아요. 군은 일본 당국의 항의를 받고 북한 어선 구조 과정에서 화기관제 레이더를 작동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무슨 소스나 근거를 제공한 느낌입니다. 또 하나 체크포인트는 북한 어선에 타가지고 있던 어부들 4명 중 1명 사망했고 3명이 있는데, 뭐가 급해서 그렇게 빠르게 이틀 만에 송환, 사흘 만인가? 북한으로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해버렸습니다. 보통이라면은 귀순 의사나 이런 거 물어보고 송환하는데, 이건 뭐 그런 것도 없이 송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부분은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에 돌아가면 만약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탈북자 김태산 씨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노무현은 정은이한테 아첨을 하느라고 2008년에 어선을 타고 내려왔던 어린이 포함 22명을 강제 북송시켜 죽게 하는 용서하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이번에는 문정부가 또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뉴스는 북선박이 주변 선박들에게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기에 구축함을 보내서 구조했다 한다. 그런데 발견이 어려워서 화재관제 레이더까지 작동을 시켰다고 한다. 의심스러운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첫째, 1톤급도 안 되는 작은 북한 목선에는 분명히 무전기가 없다. 어느 모양이에요? 무전기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SOS를 타전할 수 있는 그런 무전기가 1톤급이야. 그러니까 조그만 목선 이런 데는 잘 없는 실정이 모입니다. 우리야 북한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그들이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주변 선박들에게 구조 요청을 보냈겠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뉴스대로라면 북한 목선과 가까운 배가 먼저 구조 요청을 받았으면 그 배가 당장 구조를 하면 될 것인데, 굳이 멀리 있는 구축함까지 불러서 화기관제 레이더까지 동원하면서 어렵게 구조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셋째, 북한의 어선이 동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이 어떻게 알았겠는가라는 문제다. 우리들 생각에는 분명히 평양으로부터 어선을 찾아서 돌려줄 때 대한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고 이분이 의혹을 제기합니다. 다 읽어보니까 상당히 리저너블한 뭔가 의혹이 있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것 알고만 넘어가고 다음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발단입니다.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함입니다. 이 배도 그렇게 간단한 배는 아니에요. 시스페로 같은 대공 미사일을 밑에서 위로 항공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미사일 싣고 있고 하푼 대함용 미사일 8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함정이 와도 8대까지는 상대할 수 있는 거죠. 또 잠수함을 공격하는 토트메토 같은 어뢰와 대잠용 헬리콥터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제법 괜찮은 배입니다. 자, 다시 여기서 화기관제 레이더가 발신되었다. 위치는 어디냐면은 이게 사실 그 한국 쪽 배타적 어업수역, 이게 신한일어업 협정에 의해서 꺼진 선인데요. 애매하게 이쪽에 딱 걸쳐 있습니다. 여기 요 정도의 강개토 대왕함이 있었다 그래요. 물론 어선도 여기 있었겠죠. 북한 어선도 여기 있었을 겁니다. 이 배타적 경제 수익이라는 것은 경제권을 발동할 수 있는 수익인데 영해 기선으로부터, 즉 해안가로부터 200km까지는 경제 주권이 인정되는 수익을 말합니다. 만약에 독도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독도 바깥부터는 여기서부터 200km니까 이 정도부터가 공동 수익이 돼야 되는데 이걸 누가 확 양보해 버렸어요. 독도를 포함해서 공동 어로수역, 중간 수역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권재상 공군사관학교 명예 교수가 이런 말을 했네요. 이게 김어준 매체에 가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일본의 초계기 논쟁은 분쟁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고의로 침투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이제 그걸 안 볼 수 없죠. 1998년 12월 달에 독도 인근, 이게 우리 땅이면은, 독도가 우리 땅이면은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독도 인근 수역을 한일 공동 어로 수역으로 팔아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팔아먹었다고 하면 좀 곤란하겠죠. 5대5니까. 이상하게 독도의 주권도 50%가 넘어가 버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협약을 맺어버렸습니다. 누굴까요? 1998년 좌파 대통령 김대중입니다. 언젠가는 이거 역사적 심판 받을 거예요. 좌파들은 땅 팔아먹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남북 공동 어로수역 만들었죠, 작년에. 우리 바다를 양보해버리고 북한 찌끔 내놓고 우리 많이 내놓고, 어쨌든 남북한이야 또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일본을 상대로 독도를 팔아먹는다. 독도의 주권, 경제주권 50%를 공동으로 넘긴다. 5대5다. 어쨌든 이것도 지금 현재 초계기 갈등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방부에 가면은 일본 초계기 논란에 대해서 대한 입장문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레이더를 사용 안 했다는 과학적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레이더 사용 안 했대요. 실제로 안 했을 겁니다. 일본 측의 저공 위협 비행에도 불구하고 비아식별 장비로 이미 우리 우방국 항공기임을 확인하였기에 구조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접하는 항공기를 광학 카메라로 재확인했을 뿐이다. 그냥 카메라죠. 광학 카메라. 레이더 카메라가 아니고. 우방국 항공기가 아닌 미식별 항공기가 지속적으로 접근했다면 자위권적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즉 격추시켰을 것이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인도주의적 조난 구조 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은 일본 측 초계기에 추적 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 쏘지 않았다. 우방국의 항공기에 위협적인 추적 레이더를 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 측 주장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세밀한 검증 작업까지 진행했다.
당일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한 2차례 전투 실험, 성조원 인터뷰, 성조원 모두 만나면서 전부 다 검증했는 모양입니다. 전투 체계 및 저장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당일 우리 함정으로부터 추적 레이더가 쏘아지지 않았다는 명백하고 과학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추적 레이더 조사위원회는 일본 측이 관련 레이더 주파수의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하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 같이 조사해보자. 했더니 일본이 거부를 해버렸죠. 그리고 일본이 신호음을 공개했습니다. 이 신호음은 엉터리죠. 단순한 기계음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광개토 대양 항공침도에서 발생하는 쏘는 레이더를 맞았다면 보통 비행기는 회피 이동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그 레이더는 바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레이더입니다. 그걸 락온이라, 걸렸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락온이거든요. 이 그림이 바로 회피 이동하는 그림입니다. 빨리 락온 상태로 벗어나기 위해서 속도를 적시 올려서 재빨리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이게 지금 쏘는 게 빨갛게 화염이 되어 있는 게 저게 플레어입니다. 플레어나 체프, 알루미늄 가루, 플레어를 뿌리는 거는 열추적 미사일이 가가지고 엉뚱한데 이 플레어를 때려라 하고 이제 자기는 피해가는 거고, 체프는 열추적이 아닐 때, 열추적이 아닌 미사일이 이 자성 물질을 보고 달라들 때는, 마그네틱 보고 달라들 때는 알루미늄 가루 등을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를 쏘아가지고 그쪽으로 날아가게 해서 비행기는 빠져나가는 이런 회피 기동을 합니다. 무조건. 그런데 일본 초계기는 속도도 높이지 않았고, 레이더를 맞았는데도 속도를 안 높였다 이거죠. 속도를 높이지도 않았고 회피 기동도 안 했습니다. 이런 오히려 우리 함정 쪽으로 선회하는 등 비정상적인 기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양쪽은, 한국과 일본은 군사 교류는 올 스톱 됐습니다. 완전히 멈췄습니다. 한국은 원래 마이즈루 함대 방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취소하고, 일본은 이즈모 항공모함이 한국 입항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취소해버렸습니다.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양쪽 정치권 그리고 네티즌까지도 치킨 게임 하시죠. 싹 악셀에다 밟아가지고 두 차가 마주 달려오다가 한쪽이 핸들 딱 트는 순간에 그놈이 겁쟁이 돼버리는, 치킨이 돼버리는, 영어로 치킨이 겁쟁이죠. 닭이라는 뜻도 있지만 겁쟁이 났습니다. 핸들 꺾기 전에 누가 먼저 돌리느냐, 돌린 사람은 바로 그날부터 치킨이 되는 겁니다. 양쪽이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감정싸움이 이렇게 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일 치킨 게임이 이렇게 벌어진 내막에는 일본의 숨은 꿍꿍이 속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베 총리가 이렇게 한일 간의 대립을 하자 지지율이 약 6% 급상승해가지고 6%가 급상승해가지고 50%가 넘어갔습니다. 일본 총리 뭐 때문에 이러는지 알겠죠? 즉 지금까지는 북한 핵 가지고 지지율 잘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지율 이제 그게 약발이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요런 짓 해가지고 지지율을 올리고자 노력했고 그 목적은 달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치킨 게임으로 가면은 아베만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거기서 그칠까요? 혹시 문재인도 이런 걸로 인해서 지지율을 올리지 않을까요? 쌍방이 윈윈 하는 게임. 쌍방 국민은 다 죽더라도 정치인들 그 자체는 윈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베 좋고 문재인 좋고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베는 목적 달성했습니다. 한일 군사력의 키는 누가 쥐고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방위상이 미국으로 급히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싸움이 붙으니까 큰 형님마다 달려간 거죠.
나와가지고 미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은 이미 우리 편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참 자존심, 얘들은 센 놈한테 붙는 데는 이렇게 완전 이골이 나 있는 종족입니다. 종족 자체가. 약하면 무시하고 센 놈은 우리 편이고. 그러자 미국 대사 해리스 대사가 우리나라 전 국방을 찾아옵니다. 국방장관을 찾아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공개 안 됩니다. 안 됐습니다. 결과 나오면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면 대충 짐작되겠죠. 오늘입니다. 오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가리 팍 콱고 고민 잔뜩 얼굴을 찡그리고 국방부 청사 나서는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관 얼굴 표정 한번 보십시오. 엉망진창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주장을 하고 일본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재 전라가 나섰다가 해리스 대사가 제가 달아놨네요. 아이고 머리야 하고 이제 달아놨는데 머리 아프게 됐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전통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을 군사 기지화 시켜놓고 그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뭐 맹방, 혈맹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일본에는 좀 뒤집니다. 미국이 우선순위로 볼 때 우선순위에서는 일본에 우리가 좀 뒤집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를 미국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문재인은 사사건건 미국 약 올리고 북한 편들고 있잖아요. 이것을 일본이 이용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사건건 미국 약 올리고 북한 편들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도 강경파 있습니다. 문재인은 북한 첩자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에이전트다. 김정은, 문재인보다 더 나은 대리인은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거 뉴욕타임즈 보도네요. 미국의 분위기에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 온건파라고 해도 일본을 한국보다 더 정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성질대로 한국과 일본이 팡 붙으면요, 5분 안에 한국군은 전부 괴멸합니다.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한국은 육군이 전통적으로 강합니다. 아주 강합니다. 월남전 실전 경험도 있고 6.25 전쟁 경험도 있습니다. 일본 2차 대전은 이미 물 건너가는 옛날 이야기고요. 역사적으로 묻힌 이야기고, 일본 본토에 한국군 해병대가 상륙하거나 육상군이 상륙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서 그 함정들이 다 격추되어 버립니다. 잠수함이나 이런데. 나중에 한일 간 군사 전력을 비교해 보겠지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5분, 10분 안에 아마 다 괴멸되어 버릴 겁니다. 미사일 숫자, 전투기 숫자, 항공기 숫자, 선박 숫자, 잠수함 숫자 또는 성능 이런 데서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잽이 안 됩니다. 방위비 예산 돈 쓰는 것부터 잽이 안 됩니다. 우리 방위비는 대부분 군인들 인건비가 많지만 일본은 전부 다 무기비용입니다. 전부 다라고 하면 곤란하겠지만 대부분 무기비용입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육군에다가 돈을 안 퍼부어요. 공군과 해군에 돈을 퍼붓습니다. 어느 쪽 전력이 우세할까요? 일본 본토에서 전쟁은 만약에 일본까지만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가 이기죠. 근데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의 전술은 지금 이러한 사태를 맞아가지고 일본 전술은 간단합니다. 세계 군사력 최강국이고 일본과 미국은 혈맹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굳건한 동맹인 미국을 동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피를 흘린 적이 있죠, 6.25 때. 그래서 혈맹이라고 할 수 있고. 첫째는 세계 군사력 최강국인 미국을 동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이라는 게 있어요. 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에서 해상 규범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CUES, 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
해상에서 at sea, 해상에서 unplanned, 계획되지 않은 encounters, 충돌이 있었을 때의 코드, 법률. 여기는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베트남 등 아태지역 25개 나라가 다 만장일치로 비준을 했습니다. 해상에서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선박 또는 항공 세력 간의 조우가 있을 시 전쟁 벌이지 말라고, 바로 싸우지 말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상호 무슨 방법부터 대형, 속도까지 매우 상세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지금까지 안 나온 이야기입니다. 요걸 제일 처음 꺼낸 사람은 경향신문 기자인데 제가 나중에 추가를 여기다 좀 합니다. 실제로 12월 20일 일본 방위성은 광개토 대항함의 사격 관제 레이더 사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거 뭐 없는 거든 있는 거든 일단 있다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2014년 한일 양국이 모두 서명한 CUES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에 관한 강령 법률 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 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일본이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기 좋죠. 광개토 대항함이 승선 중인 지휘관이 적대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금한다는 CUE에서 2조 8.2항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8조 2항을 보면은 공격 행위와 유사한 주포 미사일, 대공포 미사일, 사격 통제 레이더, 이 레이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금지한다. 그러나 일본은 이와 관련한 과학적 증거를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격 통제 레이더 아까 음파 희한한 거 하나 내놨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그냥 기계음 장난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측이 먼저 CUES 조항을 들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일본은 세계 군사력 최강국인 미국의 이해를 촉구해야 됩니다. 실정은 이렇다 미국, 너가 일본 말만 듣지 말고 공정하게 일 처리해라 하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 똑같이 CUES를 인용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2조 8항에 해군기에 대해 해군기가 함정 주변에서 고개 비행이나 공격 태세 시연도 피해야 한다라고 딱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간단하죠. 그 WPNS 회원국들에게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회원국들에게 일본 초계기가 CUES를 위반했는지 물어보자 하면 됩니다. 양쪽 다 물어보자. 우리도 가져갈게. 너도 가져온나? 물어보자. 일본에도 공동으로 하자 하고 제안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안을 하면은 미국, 중국, 러시아, 호주, 베트남 이런 나라에서 일본 잘했다고 할까요? 근접 비행은 적어도 싫을 거니까 자기네 배를 향해서 일본이 근접 비행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일본이 인용한 걸 그대로 들고 가서 우리 한 번 더 이야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 회원국들한테 전부 다 문서 발송하고 한번 모이자 해가지고 심판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28개 나라 정도는 쉽게 모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외교력으로. 설사 회원국들이 CUES 조항을 어기지 않았다 하면 어쩔 겁니까? 그러면 우리도 바로 일본 함정 근접 비행하면 됩니다. 그래도 된다니까. 그러면 허파 뒤집어지는 건 어느 쪽일까요? 물론 양쪽이 다 한동안 막 헷갈리겠지만 우리 쪽이 함정 숫자도 작고 초계기도 우리도 형편없이 작습니다. 일본에 비하면. 숫자도 작고 하지만 국제 정세는 그런 걸로 다뤄지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 해방되고 6.25 전쟁 겪고 할 때 국력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비행기도 없었죠. 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이승만 라인 평화선이라는 걸 딱 꺼놓고 그거 넘으면 무조건 다 잡아갔습니다. 이 이승만 라인은 참수해야 됩니다. 일본은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만 강합니다. 그 당시 잡아온 납포해온 일본 배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 형편 닿는 대로 다 잡아붙습니다. 이승만 라인만 넘으면 다 끌고 가버리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했죠. 그러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 진짜 중요한 제안입니다. 일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합니다. 그런 민족성입니다. CUES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이 조항을 근거로 여기서 해보고 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면 됩니다. 일본 허파 뒤집어집니다, 여러분은. 왜냐?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이 다 동의해야 갑니다. 양국이 다 동의하고 가면 만약에 결론이 내려지면 강제력을 가집니다. 그 강제력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디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를 갑니다. 그런데 가져가면 우리가 외교력이나 국력이나 뭐 이런 데서 딸리니까 질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단할 필요 없어요. 가지고 가자 하면 일본 안 갑니다. 자기네들이 빨필까봐 만에 하나 빨피면은 이건 국제방침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설사 가가지고 우리가 깨진다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뭐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초계 비행하는 겁니다. 이제 일본 함정 옆으로. 가까이 붙여가지고 막 날아다니면 됩니다. 일본 열대 날아다닐 동안 우리 한 대 정도는 다닐 수 있으니까. 국력이 항공기 보유 대수에서 차이가 나니까 그렇다고 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상방이. 설사 쏘면 우리도 쏴야죠. 그렇게 날아다니면 일본 허파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안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일본이 그 정도 계산 못할까요? 일본은 이미 목적 달성했어요. 아베 정권 지지율이 50%를 넘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은 분명히 일본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다는 특징을 가진 민족성이라서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일본이 먼저 손을 틉니다. 언제 그만하자 이랍니다. 일본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승만 라인 때, 이승만 대통령 당시 때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뭐 해상영토를, 국가 해상영토를 팔아먹어 50대 50으로 양보해가지고 좀 우습게 보인 점은 있지만, 만약에 일본에 약하게 보인다면 대책이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무조건 딸려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북한 핵 문제까지 있는데요. 일본에 딸려가서는 답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수도 뚫을 수 있다라고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쪽이 있고, 실제로는 결론은 부드럽게 내도 상관없습니다. 일본의 양보를 받아내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면 됩니다. 그 정도 배짱 정도 없으면은 문재인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그 정도 배짱도 결기도 없으면 대통령 그냥 하에 해프는 게 낫습니다. 일본 하나 상대 못해요. 쉽다니까요, 다루는 방법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광용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희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